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으로 있고 지금 고려대학교의 학연 교수로 함께 재직 중인 서민아라고 합니다. 예, 오늘 여기 멀리 울산까지 와서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네, 또 아는 얼굴들도 있고 해서 네,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그 미술관에 간 물리학자라고 여기 전창림 교수님 계신데 예, 그 미술관에 간 과학자 시리즈를 예, 처음으로 집필해 주신 교수님이시고 제가 마지막 순서로 물리학자로 예,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활동을 하고 나서 이렇게 또 여러분 불러주셔서 직접 이거를 또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저는 2010년도에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어, 우연히 박사학위 중간에 네덜란드를 여러 번 방문할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걸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서 제가 한 3년 반 정도 로스알라무스 연구소라는 여러분들이 그 핵폭탄을 만든 아인슈타인 핵폭탄을 만든 맨하탄 프로젝트로 유명한 예, 그 연구소에 저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2013년도부터 귀국해서 현재까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계속 연구자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고려대학교에 있으면서 최근에 이제 색채학개론이라는 재미있는 수업을 열었어요. 이 수업이 한 학기 동안 이제 이공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림도 보고 또 본인들이 하는 연구에서 가진 기술을 가지고 또 알려진 명화를 어떤 식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는가 그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재미있는 결과물을 도출하는 그런 수업을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수업에 한 학기 동안 지금 대학원생들이 듣는 수업을 엑기스만 모아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리는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이제 소개를 주셨는데 작년에 이제 이 영광스럽게도 이 시리즈에 참여를 해서 마지막 주자로 물리학자 책을 냈고요. 1월 달에 2022년 1월 달에 두 번째 책이 또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냈던 책에서 다 풀지 못한 예, 좀 더 저의 그 연구에 조금 더 가까운 빛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광고를 드리면 물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울산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접근이 어려우실 수도 있으나 저희도 똑같이 온라인으로 강연을 하기 때문에 홍보를 이참에 조금 하려고 해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2019년부터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시는 작가님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재미있는 걸 하고 있어요. 그 저희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 한 분과 작가님 한 분씩 이렇게 매칭을 해서 저희는 실제로 연구하면서 알게 된 과학적인 그 지식을 제공해 드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거기서 얻은 영감을 작품화시키는 그런 예술 작품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홍릉에 그 키스가 위치한 홍릉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홍릉에 위치한 수립미술관에서 전시를 오픈을 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오픈을 하니까 혹시 이 중에서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관람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전시 기간 동안은 저희도 유튜브로 또 방송을 통해서 이걸 오픈을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세 번째로 저희가 경험하는 데이터전이라는 걸 준비하고 있고 현재 계획으로는 2020년 3월에 수립미술관에서 작품을 오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또 참석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야기는 제가 네덜란드 델프트라는 도시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2006년, 7년, 8년 요때 한창 이제 대학원 과정일 때 델프트라는 곳을 우연히 방문을 했어요. 여기에 있는 델프트 공대라는 학교에서 제가 원래 연구하는 테라헤르츠 광학이라는 독특한 그 한 분야의 연구를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간 겁니다. 사실은 일을 하러 간 거였는데 여러분 여기 사진 보시듯이 델프트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쁜 동화 속에 나올 법한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가 생각들을 많이 해봤는데요. 이거는 델프트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이에요. 실제 오래된 그 처치 꼭대기까지 걸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올라가서 제가 이 사진을 찍고 아 여기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쁜 마을이다 이런 감상과 동시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배웠던 연구 테마로 당시에 좋은 논문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테마가 어떻게 보면 이어져서 계속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에 남아서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걸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끼리 소소하지만 전시회를 한번 했고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또 여기서 얻었던 재미있는 영감들 통해서
굉장히 독특한 뭔가 재미있는 탐구를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고요. 어떤 거냐면 제가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그 생활 해보고자 했습니다. 신기한 포인트가 그게 시작이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거냐면 창문이 제가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길을 걸어가던 여러 가지 그 생활 해보고자 했습니다. 신기한 포인트가 그게 시작이었고요. 여기 보시는 어떤 거냐면 제가 네덜란드에 있으면서 길을 걸어가던 여러 가지 그 생활 해보고 그 풍경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생각했고 과학자의 호기심으로 왜 그럴까 저희는 왜 그럴까라는 걸 습관적으로 항상 생각하거든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이유가 조금 있던데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일단은 있었어요. 네덜란드가 칼뱅주의라는 굉장히 검소하고 근면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그런 습성이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있는데 이런 생활 모습을 이제 자랑스럽게 내보이기 위해서 집을 좀 오픈해 놓은 상태로 지낸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정확히 반대되는 의견으로 예전에 항해 시대에 네덜란드가 굉장히 그 부강했던 시절이 있었죠. 당시에 굉장히 값비싼 샹들리에 그다음 중국에서 가져온 도자기 이런 것들 집에다 전시해 놓고 우리가 이만큼 잘 산다 자랑하기 위해서 창문을 크게 열어놓고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두 가지는 정확히 상반되는 개념이죠. 근데 제가 주목했던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아니었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빛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예요. 이건 사실 어떤 정답은 아니고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강연 내용도 주로 이렇게 저의 관점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왜 빛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 네덜란드는 위도가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보다 높고 여름에는 밤 9시, 10시까지도 해가 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백야에 준하는 그런 현상이 있고 겨울에는 오후 2, 3시가 되면 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또 날씨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고요. 빛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뭐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이걸 다 우리가 북유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빛이 없는 나라에서 빛이 굉장히 소중하죠. 사람들에게 빛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빛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창문을 크게 만들고 커튼을 치지 않는 게 아닐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저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확신했던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빛의 화가라고 알고 있는 유명한 화가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빛의 마술사, 빛의 화가라고 알려지는 렘브란트도 네덜란드 사람이었고요. 제가 있었던 델프트라는 마을은 특히나 베르메르라는 화가로 정말 유명해요. 베르메르라는 사람은 작품을 많이 남기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로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고요. 이 화가는 평생 이 델프트라는 마을을 떠난 적이 없대요. 여기서만 살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가 베르메르라는 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고흐도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고흐 그림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굉장히 강렬하게 노란색, 파란색 대조가 되는 그런 컬러들 다 떠오르시죠? 네, 이 세 화가의 공통점이 모두 빛에 대한 표현에 굉장히 심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관찰한 그 빛의 형상을 화폭에 잘 담을 수 있을까를 평생 고민한 화가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바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문이 크고 커튼을 치지 않는 네덜란드 사람들 생활 풍습과도 굉장히 맥락이 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빛이라는 그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연히 네덜란드 델프트에 머물렀고요. 거기서 우연히 빛을 그리는 화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제가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오늘 특히 이렇게 멋진 전시회를 통해서 많은 작품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감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특히나 이제 우리가 현대 미술이라고 부르는 이런 작품들을 볼 때 느끼는 답답한 감정에 대해서 조금 먼저 소개를 드리고 저의 관점을 그 다음에 풀어볼게요. 저는 이런 그림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들 이 작품 이제 워낙 유명해서 교과서에 실려 있었고 시험으로 본 적도 있었으니까 대부분 떠올리실 것 같아요. 제목이나 최소 화가 이름, 그죠? 이 작품은 뒤샹이라는 사람이 전시회에 실제로 출품했던 작품인데 당시에 실제로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가져다 놓고 셈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긴 조금 힘들었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자전거 바퀴를 떼와서 설치해 놓고 이게 내 이번 작품이야 라고 또 소개를 했어요.
자, 여기서부터 사실은 현대 미술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오늘은 사실은 회화 작품이 많아서 이렇게 답답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통상 현대 미술관에 가면 작품을 보고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미술관은 어렵다. 일단 가기까지가 벌써 힘들죠. 일단 간 걸로 절반 이상 성공한 거예요. 예, 일단 들어왔는데 어렵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뭔지 모르겠다. 뭐를 말하고자 하는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비싸더라. 막 여기 막 400억 원의 경매로 팔리고 있어요. 이런 작품들. 그리고 또 가끔은 저 정도는 나도 하겠는데 저게 왜?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공감 포인트를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현대 미술을 보면서. 제가 요 앞부분 서론을 길게 하는 이유가 항상 제가 강연을 하고 나서 받는 질문에 이 질문이 있어서 예, 강연을 재밌게 듣고 나서도 미술관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미리 준비를 했어요. 요거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에요. 뭐냐면 여기 이렇게 놓여져 있는 작품들, 그리고 오늘 여기 전시되어 있는 이 많은 작품들이 우리로부터 해석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나를 한번 봐주고 내가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해주고 의미 부여를 해주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조금은 애정이 생기시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대요, 작품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뒤샹이 한 얘기랑 제가 연결을 지어볼게요. 뒤샹이 왜 뭘 들고 와서 갖다 놓고 이건 작품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냐면 이 사람이 했던 그 미술 사주 중에 하나가 레디메이드라는 거예요. 기성품이라는 뜻인데 이미 만들어져 있고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와요. 이거를 선택하는 것이 작가의 몫이다. 우리는 그냥 이거를 선택하는 기준만 고민할 뿐이에요. 오늘은 변기를 가져올 거고 내일은 자전거 바퀴를 가져올 거고 다음날은 물병을 가져올 거예요. 요거는 작가의 아이디어와 상상력과 창의력에서 출발을 하는데 내가 이거를 갖다가 전시장에 놓고 사람들이 와서 어떤 감상을 느끼는지는 열린 결말인 거죠. 사실은 열린 결말이고 관람자들이 와서 이걸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떠올리면 작품이 그 순간 완성됐다라는 게 뒤샹의 주장입니다. 네,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계기가 있어요. 이 당시 분위기상으로는 오랫동안 미술계를 지배해오던 르네상스 화풍, 우리 정말 잘 그리는 그림 있죠. 진짜 잘 그렸다. 기술적으로 훌륭하다. 이런 그림들이 미술계의 주류였는데 사진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진기가 너무너무 똑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상을 종이에 담죠. 예, 그때부터 그 많은 예술가들이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가 예술이라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때 뒤샹이 한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사진처럼 똑같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로부터도 충분히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데 같이 하자. 나는 갖다 놓을 테니까 마무리는 니들이 보면서 해. 라고 열린 결말로 현대 미술을 열었습니다. 예. 그렇게 다양한 관점이 가능하다라고 방향성을 제시해줬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들은 마지막 완성 직전,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해석되어지기 직전까지 우리를 미술관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고 오늘은 누가 날 기다리고 있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술관 문을 여시면 조금은 더 즐거운 마음이 들지 않을까. 예, 감상하는데 즐거운 마음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서론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력했던 포인트예요. 이렇게 간간히 중간에 퀴즈가 조금 있는데 자신 있게 그냥 외쳐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고 제가 미리 서론에서 충분히 설명드렸듯이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예,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서양화에는 있고 동양화에는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서양화가 뭐냐고요? 예, 너무 좋은 포인트네요. 네, 제가 정의를 먼저 잘 해야 되는데 뒤에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말하는 서양화는 이제 유화 그림을 제가 한정을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화 그림. 그리고 동양화라 그러면 이제 종이에다 먹이나 이렇게 묽은 농담으로 표현하는 그런 그림. 한국화, 동양화, 뭐 수묵화 이런 거로 한정을 할게요. 네,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네, 뭐 정확히 누가 정답을 마스크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정답을 외쳐주신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가지 정답이 있을 수 있어요. 원근법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맞습니다. 네, 이것도 답은 여러 가지인데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포인트가 이거란 뜻이에요.
자,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이게 동양화라고 제가 했던 얘기예요. 이런 그림 말하는 거예요. 예, 먹의 농담을 가지고 그린 한국화 중에 유명한 신윤복의 단오풍정을 가지고 왔어요. 이 그림도 사실 제가 퀴즈로 많이 활용하는데 이거 제목이 뭐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네 이렇게 많이 떠올려요. 예, 단오풍정이에요. 제목 그대로 단오날에 있었던 재미있는 놀이들을 그림에 담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 그림을 한국화 대표로 들고 왔는데 보시고 몇 시쯤인지 시간을 예측하실 수 있으세요? 몇 시쯤 그려졌을 거다. 계절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옷차림새랑 제목이 단오풍정이니까 단오날이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봄이겠죠. 근데 시간은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빛과 그림자가 없어요. 그림 속에. 그래서 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지금 몇 시경인지는 예측이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빛의 표현이 없는 한국화는 서양화보다 못한 것일까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 우위를 논하는 포인트가 아니고 한국화에서는 주로 이렇게 스토리를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펼쳐놨어요. 개념을 위주로 펼쳐놨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진경산수화라고 해서 정선이 그린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그림. 요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보면서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담고 싶은 이야기를 적절하게 배치하고 채색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그려진 서양화는 이런 그림이에요. 유화로 그려진 서양화 그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여기는 시간이 유추가 좀 가능하시죠? 예, 시간과 날씨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림 속에 빛과 그림자가 굉장히 주요한 그 대상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림 속에 비슷하게 그네를 타는 여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라고 빛이 말해주고 있어요. 조명이 그냥 확실하게 쏘여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빛과 그림자가 그림 속에 들어와서 개입을 해서 스토리를 풀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많이들 좋아하시는 화가예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인상파주의 화가 중에 르누아르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 많은데 또 똑같이 제가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을 찾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이 그림이 그려진 시간은 대략 몇 시대일까요? 시간대는 언제쯤일까요?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죠? 대충 몇인지 아시겠죠? 시간을 정확히는 맞출 수 없지만, 그렇죠? 예, 그림 속에 들어와 있는 이 햇빛이 반짝거리는 정도를 보니까 굉장히 햇살이 많이 비치는 오후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퀴즈 하나 연결해서 더 나갈게요. 제가 이거 정답을 공개. 여기서 지금 그네를 타고 있는 여인이 입고 있는 드레스는 무슨 색깔일까요?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는 걸까요, 지금? 예, 하얀색 외쳐주셨. 이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파란 드레스, 흰색 금 드레스, 그 아시죠? 예, 그거랑 같은 얘기예요. 대부분 이걸 보고 물론 파란 드레스도 가능한 설명인데 흰색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포토샵에서 이 색을 따보니까 흰색이 아니고 파란색과 노란색 계열이었어요. 파란색과 노란색 계열을 교차해서 배치했는데 이걸 보는 사람은 흰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흰색 옷을 입고 햇살이 되게 내리쬐는 이 시간대 밖에 서 있으면 이 정도의 그림자로 얼룩이 보인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흰 옷을 입고 서 있었을 거라고 유추를 합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잠깐 제가 그러면 힌트 드릴게요. 그 검정 드레스, 검정 파랑 드레스, 흰색 금색 드레스, 그 논란에서의 그 드레스 색깔의 차이는 사람의 망막이 가지고 있는 색에 반응하는 세포의 민감도 차이 때문입니다. 사람 눈에 조금 이따 나오는데요. 색깔, RGB를 구분하는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색의 명암, 밝고 어두움만을 구분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색상에 좀 더 민감하냐, 밝기에 좀 더 민감하냐, 그 상대적인 민감도의 차이에 따라서 밝기를 먼저 끄집어내는 사람은 이게 밝은 조명 아래 있는 흰 드레스다라고 생각하고요. 색상에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이건 파란 색깔 드레스라고 색상을 먼저 유추하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고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그 포인트가 정확히 여기 녹아 있어요. 제가 저걸 보고 이제 시간을 유추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큰 이제 키워드가 될 겁니다. 빛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계속 해볼게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인상파라는 그림이 모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거를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모네의 그림이 어떻게 인상파에 시작이 되었을까?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모네가 어느 날 이렇게 해돋이라는 그림을 미술 전시에 출품을 했어요. 오늘 여기
출품된 그 작품들처럼. 이걸 보고 평론가들이 와서 와,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작품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르네상스 화풍의 끝자락, 아까도 보여드렸던 프라그나르의 그네처럼 잘 그린 그림, 굉장히 똑같은 그림, 정말 사진 같은 그림, 형태가 명확하고 정확하게 표현된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는 뭐라고 했냐면 해돋이라고 하니까 해가 뜨는 어떤 상황인가 보다. 근데 뭐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부터 하늘인지 배 사람 형태도 좀 이상하고 붓자국도 너무 거칠고 크네. 너무 성의 없이 대충 그려진 것 같은데 어느 날 나가서 그냥 딱 한 번 보고 인상을 그냥 대충 그린 거 아니야? 인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의 인상은 우리가 딱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오늘 저를 처음 봤을 때 느끼는 첫인상, 그 인상이에요. 그냥 인상을 그렸네라고 부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걸 듣고 모네가 난 이제부터 그러면 인상주의 할래. 예술가들은 공통적으로 굉장히 그 자신만의 어떤 색깔을 찾는 것, 개성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럼 난 인상주의 할래. 이제부터 인상 그리는 사람 할게. 이렇게 해서 인상주의가 탄생합니다. 네. 실제로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 교수님들도 다 앉아 계셔.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기가 눈치가 좀 보이는데, 예, 미국의 천문학을 전공하신 어떤 교수님이 인상파는 1872년 11월 13일 오전 7시에 그려졌다라고 시간을 제시를 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정말 그 순간에 모네가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순간에 빛의 양, 방향, 파도의 그 흔들리는 모양새 이걸 정확히 포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상파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시간을 맞추는 일을 이런 재미있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예. 그만큼 인상파는 정확한 시간을 품고 있어요. 놀랍죠? 예. 그래서 인상파가 대단한 거였어요. 오늘 한 가지 예,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모네 그림 굉장히 많아요. 어느 칸에 가면 이제 그 라인에 그쪽 벽면에 이제 모네 그림이 연달아서 있는데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건초 더미가 이렇게 시리즈로 있어요. 모네라는 훌륭한 화가가 그렸으니까 뭔가 대단한 작품일 거야. 일단 봅니다. 보는데 잘 모르겠어. 솔직히. 그쵸? 이게 왜 훌륭한 그림의 대상이 됐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셨을까요? 한 번쯤? 모네는 이 건초 더미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아침에 그리고 오후에도 나가서 그리고 겨울에도 그리고 해가 질 때도 그렸어요. 그냥 건초 더미예요. 비슷비슷하게 생긴.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그렸지? 라고 저는 이제 또 왜 그랬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학자의 본능으로. 자, 이런 그림을 보고 모네가 왜 건초 더미를 좋아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광학을 하는 사람이라서 빛을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빛이 그 사물의 표면에 반사해서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때 담겨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그 표면의 상태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표면이 이렇게 매끄럽고 일정하면 빛이 같은 방향에서 반사돼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는 사물이 굉장히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 테이블도 노트북도 굉장히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어요. 근데 표면이 거칠고 복잡해요.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 난반사가 일어나서 빛들이 제 멋대로 가는 방향, 제각기 다른 양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럼 우리는 보면서 이 바닥에는 카페트처럼 표면이 거칠다, 복잡한 표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이거에 주목을 했어요. 제가 이제 이공계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칠 때는 전문 용어 쓰고요. 오늘은 대중 강연이고 나이대도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보자면 요거는 뭐냐면 다공성 구조라는 거예요. 스펀지 구조예요. 스펀지에다가 우리가 세제를 묻히고 문지르면 거품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거는 똑같은 그 볼륨 안에서 똑같은 부피 안에서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 스펀지에 우리가 넣은 세제랑 반응하는 면이 많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으세요. 저희끼리 하는 말로 표현할게요. 저희는 연구소에서 그런 걸 보고 서피스 투 볼륨 레이시오가 높은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볼륨 대비 서피스가 많은 물질. 과학자들은 이 물질을 정말 좋아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나노과학 이런 거 아시죠? 나노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서피스 투 볼륨 레이시오만 하루 종일 고민해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야지 같은 부피 대비 면적이 더 많아지는가. 그걸 또 자연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뭐 성계 구조 이런 걸 활용하기도 해요. 실제로. 실제 있는 해양 생물이나 동물로부터 그거를 차용하기도 해요. 이 구조가 정말 그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그 부피 대비 면적이 많고 많은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적인 자극, 광학적인 자극, 열적인 자극을 줄 때 돌아오는 그 리스판스가 훨씬 커져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효율을 위해서 이런 구조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림으로 모네는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모네는 그 단어는 몰랐을 수 있지만 다공성 구조란 단어는 몰랐을 수 있지만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지푸라기는 굉장히 빛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주는 특이한 물질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거를 하나 더 갖고 왔어요. 자, 모네 시리즈 중에 보면 루앙 대성당이라고 해서 성당을 그린 시리즈가 있어요. 모네는 시리즈 그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에 한번 딱 꽂히면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성당을 그리고 싶어서 딱 이렇게 성당이 보이는 각도에다가 하숙집을 구해요. 그냥 대놓고. 그래서 또 똑같은 거래요. 아침에 그리고 저녁에 그리고 밤에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데 또 그리고. 예, 몇 달 동안 이걸 계속 그려요. 왜냐하면 모네가 볼 때는 이 성당이 다 다른 성당인 거예요. 아침의 성당과 저녁의 성당은 전혀 다른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그리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 성당도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진짜 많이 보이는 건축 양식 중에 하나인데 고딕 양식이라고 하죠. 표면이 거칠고 첨탑이 뾰족뾰족하고 문양이 되게 복잡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빛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건초더미처럼. 그렇죠? 여기서 이제 빛에 대해서 제 입장에서 조금 여러분 듣기에는 조금 딱딱할 수 있는 얘기 조금만 할게요. 양해를 구해드리고요. 뉴턴이란 과학자는 여기 어린 친구도 앉아 있는데 알죠? 그렇죠? 뉴턴은 뭐 하는 과학자였을까요? 질문해도 될까요? 우주랑 그런 중요한 그런 거 발견, 그렇죠? 그런 거 한 사람이죠. 뉴턴을 딱 떠올렸을 때 떠오르는 오브제가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네, 지금 막 웅성웅성 들려요. 사과라고 소심하게 외쳐주셨어요. 맞죠? 예, 근데 저희는 뉴턴 했을 때 사과라고 떠오르지 않아요. 뭐냐면 뉴턴이 실험을 했어요. 집에 이렇게 어두운 방 구석에 있는데 이렇게 문 틈으로 빛이 한 줄기 들어와요. 우리는 햇빛이 한 줄기 들어오면 무슨 색이라고 생각하냐면 흰색이구나 생각하죠. 흰색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유리 막대기를 가져다 댔더니 반대편 벽에 무지개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죠. 초등학교 때 다 해봤잖아요. 프리즘 갖다 대면 무지개 생기잖아요. 그렇죠? 비 온 뒤에 이렇게 무지개 보이잖아요. 우리 다 아는 건데 그게 뭐가 아니고 뉴턴이 처음 얘기했다니까요. 그거를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옵틱이라는 책을 썼어요. 왜냐하면 빛도 과학이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돼. 과학적으로 풀어내야 돼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프리즘 실험을 소개를 합니다. 프리즘 실험이 간단한 것 같아도 사실은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프리즘을 한 개 놨을 때, 두 개 놨을 때, 같은 방향으로 놨을 때, 다른 방향으로 놨을 때 빛이 펼쳐졌다가 합쳐졌다가 색깔이 바뀌고 난리가 나요. 네. 그거를 뉴턴이 막 실험한 다음에 여기 책에 담았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그래서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뉴턴의 동상을 보면 사과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주장이 맞죠. 뉴턴은 프리즘을 들고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부터 사과는 잊어버리세요. 예, 사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뉴턴은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이어서 더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 뉴턴이 이 빛이 색깔이 펼쳐지는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빛이 알갱이다. 빨간 알갱이, 파란 알갱이가 빛 안에 숨어 있다가 프리즘이라는 애를 갖다 대니까 이 알갱이가 서로 다른 각도로 흩어져서 나온다. 라고 빛의 분산을 설명하면서 은근슬쩍 입자설을 흘리고 떠났습니다. 네, 뉴턴은 당시에 너무너무 훌륭하고 유명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대가가 한 말을 누가 거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 파동일 수도 있는데 라는 실험을 좀 소개를 했는데 완전히 그냥 묵살됐어요. 왜냐하면 뉴턴이 진리니까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스멀스멀 나옵니다. 진짜 파동 아니야? 실험이 자꾸 나오는데 실험적으로 뭔가가 보여지는 거는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의견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뉴턴이 틀렸을 수 있다니?
흔들리기 시작해요. 언제? 1900년 전후로 이런 일들이 막 생겨요. 지각 변동이 생기고 여러 가지 과학자들이 갑자기 막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서 아니다, 뉴턴이 맞다, 입자가 맞았어, 아니야, 파동이야, 이제 막 싸웁니다. 난리가 나요. 이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뉴턴 다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도 빛은 입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또 정답은 또 아니거든요. 자, 엄청나게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고 물리학계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명한 사진 한 장 여기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 그냥 학회 사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냥 찍은 이런 기념 사진. 근데 여기에 노벨 물리학자 17명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얼굴을 아는 퀴리 부인도 앉아 있고 아인슈타인도 가운데 앉아 있죠. 예, 이 학회 때 엄청 싸웠다고 합니다.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틀렸다,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냥 싸웠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는데 이때부터 현대 물리가 탄생했고 양자역학이 태어났어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현대 물리라고 그 이전에 뉴턴이 주장했던, 뉴턴이 지배했던 모든 시대는 고전 물리가 돼버립니다. 큰 지각 변동이 생겼어요. 제가 디테일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얘기를 갑자기 하는 이유는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시기적으로 볼 때 오랫동안 인문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빛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크게 반박하거나 새로운 논리를 펼치진 않았어요. 아주 오랫동안 쭉 가다가 뉴턴이 어느 날 이제 무지개 얘기 잠깐 했죠. 그러다가 폭발적으로 물리학자들이 나와서 실험과 이론 갖가지 논리를 무장해서 빛의 정체를 밝히려고 1900년 전후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기를 저는 중요하게 보는 게, 물론 저는 물리학자니까 현대물리가 태어난 시점은 중요하죠. 저는 현대물리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술계도 난리가 나요. 아주 오랫동안 르네상스의 그림이 중요한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가 갑자기 모네가 등장해서 일렁일렁 붓으로 찍어 그리는 이상한 그림을 소개를 해요. 근데 화단에서 모네 그림에 대한 열렬한 추종자들이 생겨나요. 너무너무 멋진 기법이다,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 순간을 포착하는 그림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다. 인상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을 하고요. 바로 뒤에 연결돼서 나오지만 신인상파, 그 다음에 이렇게 인상파가 주류가 되려고 하니까 갑자기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안전사고 문제가 아니면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술계에서도 폭발적으로 지금 이상한 소리가 났지만 폭발적으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 인상파가 주류가 되려고 하는 찰나에 다른 여러 사람들이 또 다른 기법을 제시를 합니다. 뭐냐면 그렇게 순간을 포착하는 것도 좋은데 나는 색깔만 있으면 될 것 같아.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색만 있으면 돼. 마티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야수파가 등장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색도 필요 없고 형태도 필요 없어. 점과 선과 면만 있으면 되지. 사물의 본질에 뭐 그렇게 많은 설명이 필요해. 몬드리안 같은 화가들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피카소가 등장해서 양자역학이라는 걸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빛이 입자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도 있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본질이야. 뭐냐면 내가 사람을 앞에서 보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옆에서 보는 모습, 아침에 본 모습, 점심에 본 모습, 그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 내가 어떤 각도에서 어떤 시각에 본 형상이 진실이 될 수는 없지. 그 사람의 본질은 그 사람 스스로에게 있잖아. 라고 해서 다시점을 제시를 해요. 동시에 볼 수 있는 모든 걸 한 폭에 담습니다. 그래서 입체주의라는 게 나와요. 근데 너무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기에 갑자기 나와요, 다들. 그래서 되게 비슷하게 막 싸우고 난리가 나요. 싸웠다는 표현은 적절하진 않지만 서로 자기가 새로 개발한 기법이 사물의 본질에 더 가깝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절묘하게 닮아 있고요.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서로 교류를 했대요. 과학자들과 이 화가들이 서로 교류를 했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뉴턴 얘기했죠. 과학자들이 뉴턴뿐만 아니라 정말 이 색깔을 좋아해요. 어쩔 수 없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이제 커피로 알고 있지만 과학자들 중에서는 전자기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맥스웰 전과 후가 나뉩니다. 맥스웰이 이 전기적인 현상, 그 다음에 빛의 특성을 굉장히 심플하게 수학적으로 정리를 잘 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엉뚱하게도 색깔팽이에 꽂혀 있었어요.
색깔 팽이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뭐냐면 팽이에다가 빨간색이랑 파란색을 칠하고 돌리면 딱 돌리는 순간 보라색으로 보여요. 그게 너무 신기했대요. 그 신기하세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맥스웰은 그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맥스웰의 동상에서 팽이를 들고 있어요. 네. 뭐 전자기학 뭐 이런 게 아니라 팽이를 들고 있어요. 팽이를 정말 좋아했고, 같은 시기에 슈브렐이라는 화학자도 테피스트리라고 해서 이런 양탄자를 복원하는 일을 잠깐 했는데, 이걸 하다가 신기한 발견을 또 합니다. 이 양탄자의 색깔을 이걸 확대해서 보면 시실과 날실로 막 이루어져 있는데, 내가 넣은 색깔의 실이 이렇게 넣었더니 멀리서 보면 전혀 다른 제3의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거 우리가 지금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옷들 입고 있잖아요. 가까이서 가서 보면 검은색이랑 흰색이 교차하는데 왜 멀리서 보면 회색으로 보이지? 그쵸? 이게 그냥 신기하고 끝나면 안 돼요.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눈 얘기 조금 해볼게요. 아까 눈 얘기를 잠깐 했는데,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는 게 이렇게 빛이 사물의 표면에 닿아서 반사돼서 눈으로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이걸 이제 물리적인 현상이라고 할게요. 상이 맺혀요. 망막이라는 망막이라는 구조에 상이 맺히고, 여기서 가볍게 연산도 일어나요. 연산 안 되면 큰일 나요. 우리 메모리가 너무 부족해서 연산도 해야 됩니다. 더하고 빼고, 여기서 막 약간의 착시도 설명이 돼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경우 있죠. 네, 여기서 뭔가 일이 일어난대요. 그러고 나서 화학적인 반응, 전기적인 반응의 형태로 뇌로 들어가요. 뇌로 들어가면 이제 심리학까지 나와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억. 이거는 어떤 글자였어. 사과는 빨간색이지. 물론 뭐 파란 사과도 있지만요. 예, 기억이 관여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하는 순간은 10의 마이너스 3승 초 안에 끝나는 프로세스예요. 저는 이제 과학자다 보니까 그런 단위를 쓰는데, 말도 안 되게 눈 깜짝할 때 지나가는 어떤 딱 그 순간은 물리적인 현상, 화학적, 생물학적인 현상, 전기적인 현상, 심리학적 현상이 다 들어있는 복합과학인 거예요. 예. 이런 얘기들 그때 맥스웰 나왔을 때, 슈브렐 나왔을 때 뭐 저처럼 대중 강연으로 했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느 날 화가가 그렇단 말이지. 이 화가는 뭘 고민하고 있었냐면, 물감이 색깔을 섞으면 내가 원하는 색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색을 섞죠. 섞으면 섞을수록 탁해져요. 근데 화가들이 인상파가 주류이던 시절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빛을 담고 싶어요. 그럼 그림이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섞으면 섞을수록 그림이 탁해지고 어두워지기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물감을 섞으면서 내가 원하는 색을 쓰면서도 빛이 정말 그림 속에 살아서 생동감 있게 느껴지게 만들지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 가서 색팽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색깔을 섞어서 근처에다 놓으니까 제3의 색이 된다라는 걸 알고, 이거를 실제로 그림으로 실험한 화가가 있습니다. 먼저 섬에 나가서 그리고 싶은 걸 봤어요. 이 그림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인상파 화풍이죠. 붓을 굉장히 크게 찍어서 이렇게 얼룩얼룩하게 그렸어요. 근데 오늘은 썩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음날 또 나가봤어요. 사람들이 이제 바뀌었네요. 그죠? 또 그려요. 또 비슷하게 그려요. 근데 오늘도 앉아있는 사람들, 보이는 사람 중에 몇 명은 좀 안 보였으면 없었으면 좋겠고, 날씨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나갑니다. 예, 그리다가 이제 우연히 그 얘기를 들었겠죠. 색깔을 근접하게 놓으면 제3의 색이 된대.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변화가 크게 생겨요. 뭐냐면 이 붓질이 작아져요. 붓이 좀 더, 붓의 그 사이즈가 촘촘해져요. 여기서부터는 이 사람이 이거를 좀 작은 사이즈로 그리자. 얼만큼 작게? 보는 사람이 눈치 못 챌 만큼 작게 넣어서, 나는 물감 초록색을 쓰지 않고 파란색과 노란색을 근처에 놔서 초록색으로 보이게 할래. 근데 붓질을 좀 작게 해서 눈치 못 채게 만들어야지 라고 해서 그림이 탄생합니다. 네, 이 그림의 실제 사이즈는요, 시카고 미술관에 가면 가로폭이 3m에 달하는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보다 훨씬 크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큰 그림 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뒤로 막 물러나야겠죠. 한눈에 보고 싶으니까. 예, 그쯤 가면 붓질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다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 쇠라라는 화가는 그 정도로 작은 붓질, 사람의 눈이 구분하거나 인지할 수 없는 사이즈의 작은 붓질로 전혀 다른 색을 찍어서
제3의 색으로 보이도록 의도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인상파가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랑은 또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인상파라고 불러요. 예, 이런 화가가 뭐 몇 명 있어요. 그 화가들은 시냐크, 뭐 쇠라 이런 분들은 신인상파로 따로 분류된 이유가 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화가들이 실제로 과학 공부를 하고 그거를 화폭에 담는데 반영을 했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실제로 쇠라는 스스로도 나는 화가긴 하지만 굉장히 과학을 좋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배울 거고 배운 걸 이제 반영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여기 미술관에 간 화학자님께서 계시는데 제가 화학 얘기 하려니까 너무 지금 민망해서 조금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앞에서는 제가 빛에 대해서 주로 얘기했으니까 물리적인 현상 위주로 설명을 했고, 화학적인 얘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많이는 안 할 거예요. 이 부분은 요 중요한 사건만 얘기할게요. 유화도 옛날부터 다 모두가 유화를 그리진 않았고, 뭐 템페라나 프레스코와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물감을 표현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와서 유화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에이크라는 화가인데 이 사람도 네덜란드 사람이더라고요. 공교롭게도. 네, 에이크라는 사람이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런 색깔과 섞어서 그림을 그리면 기름이 접착 역할도 해주면서 기름 표면 코팅 때문에 그림도 훨씬 매끄럽고, 기름을 여러 층을 올리면 그림의 깊이감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유화를 발명한 사람으로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화 물감을 발명을 했는데 이게 금방 퍼져나갈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유화를 만들 때는 기름통이 있어야 되고요. 옆에 색깔 내는 가루들이 막 있어야 되고, 이걸 적절한 배합으로 섞어야 돼요. 적절한 배율로.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라는 영화를 보신 분 있으면 약간 허구이긴 한데 거기 주인공이 스칼렛 요한슨이 그 모델로 나오거든요. 그 그림을 그리는 베르메르의 집안에서 일하는 하녀로 나와요. 그 사람이 보면 그렇게 물감을 맨날 섞어줘요. 이렇게 접착제랑 가루랑.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집에서는 그림을 유화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걸 들고 밖에는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살림이 많아서 주렁주렁 다 들고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중요한 사건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 금속 튜브라는 게 나오고부터 유화 물감을 들고 나갈 수 있게 됐거든요. 나갈 수 있게 되니까 순간을 포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일이 유화가 좀 더 퍼지게 된 계기이자 인상파의 탄생을 도운 풍경화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 얘기 잠깐 하면서 제가 유화 얘기를 조금 짧게 했었고요. 이거는 뭐 요즘 여기저기서 소개가 많이 된 일화여서 제가 담아오긴 했는데 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예. 요 베르메르라는 그림이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가고, 제가 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작품 수가 워낙 없어요. 30몇 점밖에 없대요. 워낙 없다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서 위작이 나와요. 자꾸 이게 베르메르 그림이라 그러면서 막 경매에 올라와요. 근데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이제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화가예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해요. 자, 하나는 진짜 베르메르가 그렸고 하나는 메렌이라는 사람이 따라 그렸어요. 자, 어느 게 베르메르의 진품일까요? 자, 왼쪽이 베르메르 그림이다. 왼쪽. 오른쪽이 베르메르 그림이다. 네, 저 항상 이거 물어보면 정말 반반 나와요. 정말 헷갈려요. 왜냐하면 베르메르가 좋아하는 색깔이 다 있고, 베르메르가 좋아하는 구도, 왼쪽에 창이 있고 빛이 들어오고 희미하게 측광으로 비치는 빛이 사람 옆얼굴을 비추는 이 구도, 너무나 똑같이 잘 흉내냈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왼쪽이 베르메르가 그렸고 오른쪽은 메렌이라는 사람이 시기를 보세요. 300년 뒤에 그린 그림이에요. 한참 지나서 흉내낸 그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했냐면, 이 메렌이라는 사람도 원래 그냥 화가예요.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인데, 네덜란드 화가예요, 이 사람도. 오늘 네덜란드가 자꾸 나오네요. 이 화가인데 이 그림을 보고 어떤 평론가가 또 좀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너 그림 좀 너무 옛날 스타일이야. 요즘 그게 아니야. 별로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 평론가를 골려주려고 베르메르 그림 하나를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리고 300년 전 그림처럼 보이게 하려고 캔버스도 오래된 골동품상에 가서 사왔고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먼지 구더기 속에 막 굴렸어요. 약간 화학자 같죠? 막 이렇게 표면 처리를 막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평론가한테 보냅니다. 베르메르 그림이 나왔다. 근데 평론가가 속았어요.
안목 감정을 했더니 맞다 이거예요. 베르메르 그림 맞는 것 같아. 그래서 그 화단이 난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선을 넘어버려요. 이성의 끈이 팡 하고 이걸 계속해서 파는 거예요. 베르메르 그림 굉장히 비싸거든요. 돈이 되거든요. 막 팔아요. 팔다가 나치한테 그림을 팔게 돼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려요. 이 사람이 이제 전번 재판에 끌려갑니다. 감히 네덜란드의 국보와도 같은 베르메르 그림을 나치에게 팔아넘겨? 라고 이제 죄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토를 합니다. 아니다, 그거 내가 그렸다. 베르메르 그림 아니다. 내가 그린 거야. 아무도 안 믿어요. 네가 가면 어떻게 베르메르 그림을 똑같이 그리겠어. 그럼 불가능해. 그래서 직접 시연을 해요. 나 똑같이 그린다니까. 가택연금돼서 이걸 그리는 쇼를 합니다. 일종의 쇼를 해요. 그러고 나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와, 진짜 맞네. 얘가 그렸네. 진짜 잘 그리네. 그리고 이제 나치를 속인 영웅이 돼버려요. 갑자기. 예, 아휴, 나치를 속였다니 너 참 수고했다야. 영웅이 돼요. 예. 그렇지만 그림은 이제 위작이니까 가벼운 형을 받았고요. 감옥에 들어가자마자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재판관이 이 사람이 그림을 똑같이 그려서 풀려나게 해줬을까요? 그것만으로? 보니까 똑같네 했다고 풀어줬을까요? 아니었대요. 아니었고 이 그림에서 베르메르가 살아있을 당시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코발트 블루라는 물감이 나와서 들통난 거였어요. 예, 베르메르는 코발트 블루라는 물감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나온 물감이고 베르메르가 좋아했던 파란색은 울트라마린이에요. 이 사람은 울트라마린은 영어로 오버 더 시라고 해석이 돼요. 바다 건너에서 온 귀한 파란색. 청금석이라고도 하고 당시 얼마나 귀했냐면 울트라마린을 그림 안에 몇 그램 쓰겠다를 그림의 계약서에 쓸 정도로 금보다 귀한 물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거를 즐겨서 썼어요. 베르메르가. 그래서 약간은 베르메르의 상징? 그런 건데 그 나중에 메이렌이 흉내낼 때는 울트라마린이 이제 대중적으로 쓰이는 물감이 아닌 시대였고 그래서 코발트 블루를 대신 썼다가 걸린 거였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단순히 똑같이 그리네라고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과학 감정이라는 걸 합니다. 실제 성분이 뭐고 그 물감이 그 시기에 사용됐었는지 안 됐었는지 그런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이 코발트 블루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요. 고흐가 즐겨 썼다라고도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고흐의 그림에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은 코발트 블루와 크롬 옐로우라는 물감이에요. 두 가지 색을 정말 좋아했고 이 두 가지 색은 색상원에서 서로 반대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위치에 있는 두 가지 색을 동시에 쓸 때 굉장히 주의를 끌죠. 강한 인상을 받죠. 그래서 표지판에 이런 조합을 많이 쓰거든요. 고흐는 그런 식으로 이 색상원의 반대에 있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써서 빛을 표현한 화가였어요. 고흐 얘기만 해도 사실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짧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과학감정 얘기를 한 김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빛은 과거의 빛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미 사라진 오래전 빛이었고 지금은 제가 지금 현재의 빛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지금 빛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면 자, 퀴즈 중간 나갑니다. 모나리자 속에는 몇 명의 얼굴이 있을까요? 이거 퀴즈가 나온 거 보니까 한 명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몇 명쯤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 모나리자 그림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를 들어 띄워드립니다. 자, 빨리 찾아보세요. 몇 명 들어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 막 찾고 계시죠? 맞죠? 여기 사람 있나 없나 찾고 계시죠? 네, 정답은 3명인데 뭐냐면 그림 밑바탕에 다른 형태의 얼굴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현대의 빛으로는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을 이용해서 그림을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 밑그림 속에 처음 그렸던 밑그림까지 다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층위 분석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요. 층위 분석을 했더니 모나리자 그림에 3명의 다른 윤곽의 여성이 보였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한 번에 그리고 끝낸 그림이 아니라 여러 번 덧그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렸다가 얼굴이 조금 너무 통통한 것 같은데 조금 또 옆선을 정리하고 3번 다시 그린 그림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였고요. 이거는 제가 실제 연구할 때 자주 들여다보는 표인데 이제 빛의 파장별로 이렇게 띠가 있거든요. 우리가 빛이라고 알고 있는 건 요 비저블이라고 써있는 요거 한 개인데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 빛이에요. 빛은 정말 종류가 많고요. 그 중에서
적외선 테라헤르츠, 제가 원래 테라헤르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 빛을 이용하면 이 뒷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몇 년 전에 예술의 전당에 실제로 걸렸던 고흐의 그림인데 엑스레이를 가지고 투시를 했더니 밑바탕에 전혀 다른 그림이 있었대요. 고흐는 실제로 살아생전에 그림을 한 점밖에 팔지 못했던 굉장히 가난했던 화가였고 캔버스를 재사용한 것으로 유명해요. 고흐 그림은 이렇게 층위 분석을 하면 내부에 다른 스케치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그림 중에 하나로 베르메르 못지않게 전 세계 위작이 많은 화가 중에 손꼽히는 화가로 잭슨 폴록이 있습니다. 이 그림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잭슨 폴록 그림인데 어떻게 그렸냐면 이렇게 그려요. 물감을 대체로 던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요. 액션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라지에 그냥 캔버스 바닥에 놓고 그냥 던져요. 던지고 굴리고 그리고 캔버스를 뒤집었다 세우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니까 단 한 점도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느낌의 그림인데 여러분 이거 보면서 순간 생각하셨죠? 이게 내가 아까 말한 거야.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셨죠? 네, 위작이 정말 많습니다. 위작 감정을 정말 그 면밀하게 하는 화가 중에 하나예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럴듯 하잖아요, 그죠? 뭐 대충 그런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들여다봤더니 현대의 빛을 가지고 들여다봤더니 2000년대에 출시된 페라리 자동차에 들어간 빨간색의 도료가 나왔습니다. 네, 누가 이제 최근에 그린 거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다 이렇게 그 과학 분석을 해요. 물감의 그 성분 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파장의 빛을 가지고 층위 분석도 하고 본인이 그린 건지 다른 사람이 더 그린 건지도 봐요. 베르메르 그림 또 갖고 왔어요. 이거 딱 나왔을 때도 사람들이 진품이냐 아니냐 난리가 났었겠죠. 감정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냐면요. 9년 동안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과학기술들을 동원해서 확인해요. 그리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베르메르 그림으로 판명이 났어요. 여기서 소량의 울트라마린이 나왔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어요. 36번째 작품으로. 작품이 정말 얼마 없어요. 자, 이것도 베르메르 그림인데 지금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그림이고요. 이 그림은 신기한 게 엑스레이로 진작에 스캔을 마쳤고 여기에 다른 형상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빈벽이 아니고 여기 뭔가 형상이 있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미술관에서. 이걸 베르메르가 직접 덮었을까? 그러면 덮고 나서 그게 완성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죠. 근데 베르메르가 덮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덮었다면 복원을 해야 되거든요. 고민을 한참 했는데 이 부분에 칠해진 벽의 색깔의 물감에서 연도에 맞지 않는 성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베르메르가 덮은 게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르렀고 벗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절반쯤 벗겼을 때 대중들한테 공개했어요. 우리 이거 다 벗기고 나서 완전히 공개를 할 거다라고 중간 과정을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현미경으로 그림 보면서 우리 수술용 칼 있죠. 그걸로 물감을 한 땀 한 땀 벗깁니다. 네, 거의 연구자들이 실험하는 것처럼 해요. 그렇게 해서 중간 정도 벗기고 지금 공개를 이미 했고 뒤에 나타난 형상은 베르메르 다른 그림에도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었고 아마 베르메르가 소장하고 있었을 걸로 추정되는 그런 소품이 아니었나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도에 이제 남대문에 있는 숭례문 화재 때문에 굉장히 이슈였고 또 소름 돋게도 2019년에는 이제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이 비슷하게 또 화재를 맞이했어요. 이렇게 큰 사건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이걸 복원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남대문 같은 경우 단청이 파손됐으니까 단청을 잘 그리는 사람 부르면 되겠다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숭례문에 있는 홍례문에 이렇게 용그림이 있었어요. 이 용그림을 복원을 했는데 원래 불타기 직전 그림이랑 다르게 그려낸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거를 사람들이 그릴 줄 몰라서 이랬을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리가 없죠. 우리 전국의 네로라는 단청 전문가들 다 불렀는데 이걸 왜 이렇게 다르게 그렸지? 불타기 전 그림보다 훨씬 이전에 숭례문이 여러 번 불탔어요. 훨씬 이전의 그림이 이렇게 형상을 갖고 있었고 이걸 기준으로 복원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렇게 복원할 때 이거를 잘 그리는 사람을 부르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어느 선에서 복원 지점을 정할지를 기준을 마련해야 돼서 인문학자, 역사학자들이 다 동원됩니다. 다 와서 의미 있는 시점을 정하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와서 분석해요. 실제로 어느 분이 어떻게 파손됐고 어디까지 복원시킬 건지. 그리고 나면 미술 전문가들이 와서
최종적으로 작업을 하겠죠. 이 모든 사람들의 협업으로 완성이 되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단청을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이 단청에 들어가는 접착제를 뭘로 쓰느냐를 가지고 전통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쓰는 접착제는 이미 단종되고 나오지 않고 지금 그걸 굳이 구하려면 일본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일본에서 사오는 물감을 가지고 사오는 접착제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통 문화를 복원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그런 갈등에 휩싸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동원이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제 뒤샹이 얘기했던 그 레디메이드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환기를 시키려고 하는데 이제 뒤샹이 현대 미술을 열었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작품을 딱 던져놓고 사람들이 이게 작품이 된다고? 이게 어떻게 작품이 돼?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이게 저에게는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이제 실험하고 연구하는 사람이어서 학생들하고 매일마다 실험실에서 데이터를 얻고 나서 토론을 하면 정말 지겹도록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래요. 교수님 이게 실험이 된다고요? 이거 그냥 오늘 망한 것 같아요.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공동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래요. 이걸로 논문이 된다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번 건 망한 것 같은데?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고민을 해요.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작품들이 우리로부터 해석되어지기를 미술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 말은 정말 기억해 주세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실험실에서 우리가 그냥 얻은 이 재미없어 보이는 숫자들이 우리로부터 해석되어지길 기다리고 있잖아. 물론 이렇게 낯간지럽게 얘기하진 않지만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들여다보자. 다른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한 번만 더 살펴보자. 처음부터 다시 보자. 라고 해서 심폐소생시킨 실험이 많습니다. 전 열심히 실험실에서 그렇게 연구를 심폐소생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은 미술관에 가셔서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좀 새로운 관점에서의 새로운 감동을 오늘을 비롯해서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아주 소중한 강연 해주신 서민아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우리 박사님한테. 네. 감사합니다. 그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이제 과학 발전으로 명화들을 아까 강의에 인용하셨잖아요. 네. 이게 파일화 돼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현물 아트 작품에 대한 가치가 금전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존재적으로 가치, 그러니까 효율,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효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에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전히 실물의 가치는 압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술관에 가서 직접 보시면 아까 제가 유화 설명드리면서도 알려드렸지만 깊이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2차원에서 구현이 안 됩니다. 이 그림은 이미 3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깊이감에서 오는 새로운 색감, 새로운 느낌은 직접 보셔야지만 알기 때문에 미술관에는 갈 수밖에 없다. 절대 미술관이 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도 뭐 디지털 작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AI가 등장하고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그 가상의 세계를 살 수 있는 시대로 넘어가는 지금 전환기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여전히 그런 작업들은 또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 홀로그램 같이 형상화시키기 어려운 이미 사라지고 고인이 된 가수를 복원해서 우리한테 그런 감동을 주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예술로 들어왔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은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실물이 가진 가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미술관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질문해 네, 저희 최보빈 학생. 아까 그 복원한다고 했잖아요. 네. 복원하다가 잘못해서 긁거나 그렇게 잘못되면 어떡해요? 잡혀가야죠, 그러면. 네?
비싼 작품인데 예,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정말 신중하게 트레이닝 받은 사람들이 할 거예요. 네, 걱정이 됐나 봅니다. 네.